공황장애가 아닌 거죠. 공황장애 아닙니다. 공황장애는 아닙니다. 공황장애를 진단할 수가 없죠. 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내부자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지난 몇 년간 정신과에서 아마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스스로 공황장애라고 미리 진단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있죠. 걸 네. 거예요. 그런데 맞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명확하게 공황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지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. 먼저 공황장애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공황 발작이 반복되는 경우, 2번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 이 공황장애를 진단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. 이 문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이 문구의 조건들을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황장애를 진단할 수가 없죠. 네. 공황발작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과에서 사용되는 DSM 안에 진단 기준이 존재를 합니다. 그래서 뭐 몇 가지 증상 중에서 몇 개 이상을 만족하면은 이 상황을 공황발작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. 두근거림, 식은땀, 떨림, 숨막힘 이런 증상들이 흔합니다. 그리고 꼭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이때 나타나는 그 증상의 강도가 정말 내가 내 컨트롤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우 강하거나 정말 쓰러지거나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이어야 하는 거죠. 네, 말 그대로 발작이잖아요. 네, 저는 한번 경험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. 이제 내가 죽는구나. 이제 내가 가는구나.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눈치챘는지 여부도 좀 많이 여쭤보는 편입니다. 사실 혼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면 공황이라 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고요. 그래서 공황인지 모르고 응급실까지 실려갔다가 응급실에서는 또 아무 이상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퇴원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. 그리고 이제 공황 발작이기 위해서는 물질 혹은 뭐 어떤 내과적 질환 이런 영향을 배제해야 돼요. 그러니까 커피나 뭐 술,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뭐 부정맥 같은 이런 영향이 이제 공황 발작을 유발했다면 공황 장애가 아닌 거죠. 또 중요한 게 반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. 그냥 한 번만 있어서는 안 돼요. 물론 한 번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지? 이런 예기 불안이 있다면 또 진단을 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발생을 했고 이런 예기 불안도 없다? 그럼 그거는 공황 발작이지 공황 장애 아닙니다. 다음으로 예기치 못한 이라는 문구도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해요. 집에서 자려고 누웠다가 혹은 뭐 TV 보다가 혹은 뭐 그냥 운전하다가 갑자기 다가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5분에서 한 15분 정도 죽을 것 같다가 또 쓱 사라지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,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는 공포증이나 뭐 사회불안장애 같은 다른 진단을 붙일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발표할 때마다 너무 불안해서 가슴 뛰고 막 땀나고 죽을 것 같다. 혹은 회사에서 지적받은 상황에서만 그렇다. 혹은 막 가족들 싸우는 상황을 볼 때만 막 과호흡이 오면서 그렇다. 이런 경우는 공황 발작 비슷한 증상을 겪을 수는 있지만 공황 장애는 아닙니다. 지금까지 이 공황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생각보다는 기준이 엄격하다라는 거, 그렇죠. 이게 좀 중요하고요. 그렇다면은 이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이게 의미 없느냐? 그거는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오신 환자분 중에 누가 봐도 이거는 술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. 근데 이 공황 발작을 한번 겪고 나서 너무너무 예기 불안이 심해진 거죠. 그쵸. 그래서 술 때문에 생겨서 공황 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예기 불안이라는 게 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들을 사실 임상에서는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시나요? 치료를 안 할 수는 없고요. 그렇죠. 네,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술을 끊으시는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다가 술을 끊고 정말로 빠르게 증상이 호전이 되면 약도 빠르게 줄여서 끊는 편이고요. 네, 혹은 이제 줄이고 끊었는데도 좀 계속된다 하면은 좀 치료 기간을 그래도 길게 가져가야겠죠.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공황장애 정말 비슷하지만 공황장애는 아닌데 어쨌든 준해서 치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. 그런 케이스들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공황 발작이 공황 장애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
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다른 정신과 질병에서 굉장히 흔하게 동반이 될 수가 있죠.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불안장애 영역에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순수한 공황장애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. 네, 훨씬 많이 듣는 것 같아요, 솔직히.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공황 증상만 딱 존재하는 경우, 이제 우울과 불안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를 비교를 하자면은 후자 쪽에 아무래도 치료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럼 이 공황 발작, 공황장애 왜 생기는지, 요거는 그 뇌 안의 경보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게 돼서 생긴다,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왜 이렇게 오작동을 하게 되냐 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. 그렇죠. 네. 참 뭐 두루뭉술한 얘기인데, 뭐 생물학적으로는 세로토닌 시스템의 이상이다, 세로토닌이란 물질이 불균형이 와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쉽게 좀 생각을 하면 쉽게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신 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평소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는데 내가 지하철을 타다가 사람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에서 막 공황 발작이 온 거예요. 그럼 그 뒤에는 이게 내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이란 걸 알아도 위협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오작동을 해서 공황 발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인데, 이제 몸에다가 스트레스를 엄청 주면, 예를 들어서 계속 햄버거만 먹으면은 어떤 사람은 당뇨가 오고, 어떤 사람은 뭐 고혈압이 오고, 어떤 사람은 고지혈증이 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냥 엄청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그 취약한 부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걸리고,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걸리고, 어떤 사람은 강박증이 걸리고,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. 결국 똑같은 세로토닌 시스템의 이상인데. 그렇죠. 그럴 때 이제 이 가족력이라는 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쭤보면 실제로 이 공황 증상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공황장애 앓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? 결국은 진짜 약인데요. 괜히 약 하는 게 아닙니다. 다른 공존질환이 없는 순수한 공황장애의 경우에는 특히나 약이 너무 잘 들어서 그런 분들을 처음 뵙게 되면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. 금방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, 또 저희가 명의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토닌 시스템의 이상이 기본이기 때문에 항우울제를 기본으로 사용하게 되고요. 항불안제도 같이 사용을 하다가 이제 증상이 좀 좋아지면 항불안제 먼저 끊고 항우울제를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끊으면은 재발도 잘 안 하게 되는, 이게 치료 원칙입니다. 그리고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해서 하면 가장 이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인지행동 치료 중에 먼저 인지 치료의 핵심은 잘못되어 있는 인지를 교정해 주는 거예요. 이 공황을 연속으로 경험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 죽을 것 같은 공포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이제 진짜 죽는구나 라고 사로잡히게 됐는데, 절대 죽지 않는다. 아무리 힘들어도 5분에서 15분 정도 후면 지나간다 라는 거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게 인지치료의 핵심입니다. 그리고 행동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불안이 어느 정도 조절된 후에 그 불안을 야기했던 상황들, 보통은 이제 공황을 한번 겪으신 분들은 그 장소라든지 그 상황에 다시 접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시잖아요. 거기에 직접 부딪혀 보시기를 권유를 하는 겁니다. 근데 무조건 처음부터 아주 빡센 상황에 부딪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, 단계를 설정해서 제일 쉬운 것부터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공황 발작이 오신 분들은 지하철 타는 것 자체를 회피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, 이 회피를 그냥 두게 되면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공간에 가도 불안하지 않구나 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처음부터 10,000원의 어떤 급행 지하철을 타기는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뭐 출퇴근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완행열차를 먼저 타보자, 그리고 몇 정거장만 가보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단계를 올려가는 거죠. 결국에는 이제 출근 시간대에 10,000원 열차까지 탈 수 있게 저희가 가이드를 제시하는 게 행동치료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술이나 커피, 참 많이들 물어보시죠.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데, 두 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. 근데 저는 술은 웬만하면 좀 드시지 마시라 말씀을 드립니다. 술 안 드시는 게 약 잘 챙겨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요. 커피는 이제 평소에 얼마나 드시는지를 좀 여쭤보고, 하루에 뭐 3-4잔씩 드시는 분이다 하면은 뭐 하루에 1잔, 뭐 2잔 이렇게 좀 줄여 보시도록 이렇게 권유를
드리죠. 개인의 기호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네, 왜요? 네. 아니 저는 커피는 진짜 안 된다. 커피 끊으셔라. 아, 네. 반면에 술은 어떻게 이거를 한 잔도 안 마시냐. 네. 한 잔 정도는 뭐 아, 드셔라. 네. 커피가 진짜 안 좋은 거 아닙니까? 아유, 아니죠. 네. 네. 저는 뭐 둘 다 한 잔씩 정도는 괜찮지 않냐. 아, 비겁하네요. 네. 잘 컨트롤 되면이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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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. 힘드시면 너무 힘드시면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아시면 알아서 끊으세요. 근데 한 잔 정도 마시는데 문제가 없네. 치료도 잘 되고 있고 이러면은 뭐 저는 그 정도 그냥 드시라 말씀드리곤 네. 합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예언가나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딱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어요. 커피, 술 둘 다 영향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제일 이상적인 거는 뭐 네. 둘 다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죠. 네. 힘드시니까요.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어쨌든 공황장애, 공황발작 이걸로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지 않습니다. 죽지 않으니까 요거 반드시 반복적으로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 공황장애 이거 공황장애 아니다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. 네, 저희 얘기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컨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, 네, 좋아요.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,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